이번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단 말이 있잖아요. 그 콩깍지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60일 정도 아닐까요? 정치권 이야기인데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라면 진보 정당의 전 대표와 보수 정당의 전 대표가 합당했겠냐는 건데요.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 만들었으니 그 콩깍지가 60일은 가지 않겠냐 했는데요. 웬걸요? 그 콩깍지의 유통기한은 열흘도 채 되지 않나 봅니다. 합당하고 열흘도 안 돼서 삐걱삐걱 급기야 오늘 아침엔요. 최고위원 회의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누가요? 2월 19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악수,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른바 명룡 대첩의 그 명룡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명룡이요? 네,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 을지역에서 맞붙는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사람 어제 계양 지역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원 장관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는데요. 두 사람 환히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모습이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지금 영상을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예. 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본 듯 안 본 듯 스쳐 지나간 걸 언론들이 얘기한 걸 좀 의식할 거예요. 이번에 먼저 다가가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도 원희룡 장관이 그걸 올렸거든요, 영상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식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요때 당시에는 모습이었어요. 요 장면이요. 네.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인파가 많아서 네. 볼 수 없는 장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본인은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행사가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네. 계양구에서 있었던 축구인들 행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후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역 행사가 있으면 다 오세요. 그래요? 네, 왜냐면 와서 이제 지지도 좀 호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은 지역에서 행사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데 안 가면 진짜 밉보이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것 같아요. 그 행사장에. 네. 근데 물론 조금 떨어져서 위치가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좀 가까이 가서 원희룡 장관과 인사하고 또 서로 반갑게 조우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두 사람 모두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했는데 왜 제목은 어색한 악수라고 달은 거예요? 이 영상은 원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인데 관련된 글에 가시가 놓쳐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인가 그 내용을 보면 네. 계양 축구협회 시무식에 다녀왔다. 오늘 시무식에서는 계양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재명 대표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데. 계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하는 글인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재판받으러 서초동에 가는 이 대표의 현실을 꼬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반갑게 악수는 했지만 SNS상에서는 한 방 매긴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색한 악수를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색한 악수 얘기 나온 김에 하재근 평론가님, 어색한 악수를 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예, 바로 개혁신당의 네.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가 악수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 두 사람을 공동대표라고 발음하는 것 자체가 저부터도 어색한데 네. 이낙연 대표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민주당의 대표였었고 네. 또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였었는데 서로 앙숙인 두 정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거 언젠가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합당하고 열흘도 안 돼서 지금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요 사진 잠깐 볼게요. 가끔은 영상이 주는 맛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사진 한 장 주는 이거 보세요.
야, 와, 눈싸움. 저 손은 잡고 있지만 정말 뭐 몇만 볼트 그냥 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스파크 튀는 것 같아요. 저보다 아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대체 어떤 사달이 났다는 걸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이 표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 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후에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의 신속성을 담보하고자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책의 의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이라고 설명은 붙였습니다. 허허. 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인물 중 한 명인 김종민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그리고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이죠, 허은하 대변인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 일방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먼저 갈게요. 지금 물론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표현이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깜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입에서 보세요. 비유를 하면서 전두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는, 지금 전두환을 누구를 빗댄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죠.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네. 대표가 정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짧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관련된 업무를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공동대표 체제고요. 업무도 지금 이게 분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개의 다른 어떤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합당한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각각에서 몇 명 추천해가지고 지도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주도를 가지고 개혁신당의 어떤 그 색깔을 본인의 색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요. 현역 의원들은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허은하 의원도 지금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거잖아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들 보면 다 민주당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혁신당이 당원들은 많지만 민주당 출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 경륜과 연륜이 있는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걸 다 일임하고 본인은 그냥 이준석 대표 하는 대로 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세력 싸움이에요.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지겠냐의 문제인 것인데 네. 선거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당의 주류 세력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의 충돌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의 목소리는 양측, 즉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의 핵심인 허은하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두 공동대표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큰 소리가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겪고 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정치 상황이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애초에 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지는 갈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려고 합니다. 뭐 정유식 부장.
뭐 언제나 느끼지만 이준석 대표는 애둘러 표현하는 법이 없어 그냥 직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오늘 갈등이 수면위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는 이런 갈등 나는 옛날부터 예상하고 있었네. 그런 사람 있다면서요. 예,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이시죠. 누군데요? 김종인 박사님. 올해 네. 84세 노회한 김종인 박사께서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과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를 않다. 뭐 이게 혈액형 O형과 A형이 맞춰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파스타집하고 칼국수집은 뭉쳐도요. 파스타와 그다음에 청국장 찌개집은 안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쏙 되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뭉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는 또 노회함으로 차분차분 좀 합을 멋지 잘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국민들만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고 그러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시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지금 개혁신당의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받아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정당 보조금을 줍니다.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이번 선거를 칠 때 이 돈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그 정도 의원을 그 수를 맞춰야 돼요. 그 어느 정도 의원 수가 되면 정당 보조금 얼마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꼬집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갈등이 잠시에 그칠지 아니면 다시 뭔가 또 더 큰 양사로 번질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요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지난 주말 저녁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심장이 쿵 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미처 다 대피하지 못하고 불이 난 집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정말 아찔했던 그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렇게 검은 연기가 이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뜨거운 불길에 베란다로 몸을 피한 저 사람은요. 네. 다름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머나.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품에 꼭 저렇게 하얀색으로 보이죠. 껴안은 채로 애타게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지금 일촉즉발 아주 지금 긴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끝까지 품에 안고 있던 게 뭐였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층 건물이고 꼭대기층이에요. 베란다 쪽으로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14년생 남성이요. 안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어머나 세상에 지금 2014년생 이제 10살 정도 된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품 안에 껴안고 있던 게 유인경 평론가 강아지라고요 지금 반려견? 네, 반려견인데 근데 왜 10살 소년이 강아지만 데리고 있었을까? 뭐. 부모님은 어디 간 걸까라는 어허. 의혹을 가지실 겁니다. 네. 혹시 부모만 따로 대피한 게 아닐까? 아이는 모른 척하고? 네. 아니면 부모가 혹시는 외출을 해서 어허.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간 게 아닐까? 우리 10살이니까 그래도 청소년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네. 정말 어머니가 잠시 복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머나. 예, 문 밖으로 나가 있는 어머, 사이에 세상에. 불이 확 났고요. 그런데 집안에 일단 불이 번졌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10살 소년이 자기가 아끼던 반려견을 안고 조용조용 베란다 밖으로 일단 나왔다라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본인과 아이 그 강아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즉시 신고는 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집에서 보면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머나, 보기만 해도 좀 아슬아슬하지 진짜, 않습니까? 진짜 매캐한 연기야 네. 진짜. 근데 집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아이가 베란다에서 혼자서 어머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금 구조를 기다리면서 베란다에 지금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아이, 네. 그리고 이 집 밖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 얼마나 지금 최재목이 초조했을까 진짜. 당연히 초조하죠. 아이가 반려견을 안고서 저 꼭대기가 있잖아요, 베란다에. 네. 근데 저기 6층 높이에요. 어머나, 뛰어내리기도 어려워요. 어머나. 일반인도 뛰어내기 어려운데 어린아이일수록 더더욱 그렇다고 네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놀래서 12건의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주민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관 62명이 출동을 했고요. 장비 22대가 동원이 됐고 네. 11분 만에 다행히 진화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네. 11분 만에 진화가 됐고 아이는요? 아이 반려견 무사히 구조를 아이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제 그 매캐한 연기 때문에 그 호흡기로 흡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인후통을 호소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가벼운 증상이었고요. 네.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행인 건 저 아파트에 있는 모든 주민들 어느 누구도 피해 없이 잘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주민분들의 빠른 신고, 그리고 소방대원분들 빠른 출동이 정말로 이런 진짜 안전 구조, 한 분의 다친 것도 없이 정말 안전한 구조했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왜 하필 부모님이, 저 아이의 부모님이 잠깐 복도에 나간 그 사이에 하필 또 불이 났을까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더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소방당국은 이 아이의 집이 위치한 6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하. 특히 이 불이 난 집 복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서 집 안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흔치 않은 화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치는 되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 정차해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어허. 이 장치에서 불이 시작되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허. 또한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로 아이가요, 일단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고요.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아이가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새삼 일깨워준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반려견도 저 상황에서 꼭 껴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고 사랑스러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이 났을 때 주민분들이 걸음아 나살자를 나부터 피한 게 아니라 피하면서도 지금 여기 불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꼭 119에 신고하면서 대피했던 게 정말로 주민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한 대응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뭔가 영화 같은 얘기인데 90도로 인사할 정도면요.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90도로 형사한테 이 인사할 정도면 예의 바르신 그런 분이에요? 이 경찰관 중에서도 형사는 각자가 아니라 팀을 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이 많죠. 네. 한참 후배가 같이 일한 선배를 다시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있고, 오. 또 오랜 시간 같이 접하는 사람 중에는 동료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있는데 어허.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도 들면서 네. 나중에는 피의자가 담당 형사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허. 저 잡았으니까 꼭 승진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머. 인사를 하고 나중에 만나면 놀라움 더하기 약간의 친근감이 더해져서 90도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11일 울산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계산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계산하죠. 네. 자, 분명 양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 모습인데 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주택가 골목에서는 다시금 포착된 남성, 아까와는 달리 못 보던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어? 이 가방 안에는 수백만 원어치 귀금속과 어머? 현금이 들어있었다는데요. 어머. 이 놀라운 건 가방부터 금품까지 모두 본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바로 설 연휴 기간 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불 꺼진 집을 침입한 빈집 돌이범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누가 보면 영상만 보면 하정현 평론가 그냥 가방 메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자기 그냥 소지품인 것 같잖아요, 진짜. 네, 그래 보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가스배관을 타고 어머나. 남의 집에 이제 침입을 했던 것이고, 세상에. 지난 11일에 울산 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오후 한 10시경에
침입을 한 거예요. 네. 설 연휴 때 쓱 보고 불이 꺼진 집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서 현금, 귀금속 등 한 200만 원어치 상당을 훔쳤는데 저 때 집이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나.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허. 그 다음날 귀가해서 그때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어머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3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아하, 정말 잘했어요. 근데 보세요. 앞서 제목이 형사에게 90도 인사한 그놈이란 제목하고 이 절도 사건, 절도범 잡은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인근의 슈퍼마켓에서 범행 전에 음료수를 사 먹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비교적 인상 차이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제가 6년 전에 검거했던 피해자랑 동일인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범행 수법이 빈집털이 절도범이라 가지고 요즘에 흔하지 않는 범행 방식이라 가지고 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문을 제가 여니까 이제 피해자도 저를 알아보고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라고. 직후에 제가 그래 뭐 내가 왜 왔는지 너도 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형사에게 90도 인사한 그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제목이 했는데 아니 근데 실제 최저목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6년 전에도 절도 4건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복역을 했고 지난해 9월에 출소를 한 거예요. 그럼 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9월에 출소. 근데 또다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놓칠 뻔했던 이 절도범을 경찰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편의점에서 뭐 구매할 때 있었던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인상 차이가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팀 입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봤더니 본인이 6년 전에 검거했던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 야, 임자 제대로 만났네. 예, 그러니까 대박 그냥 사건이다. 정확히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쭉 CCTV 분석하다가 이 사람이 주거 없이 인력사무소에서 이제 일당으로 일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씻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내가 왜 왔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진짜 뭐 우픈 얘기는 아니고 웃기지만 진짜로 이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꼬리가 밟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오죽했으면 이 절도범도 허준 변호사님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도관에 든 줄 아는 걸 자기도 알았나 봐요. 그냥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 까딱 했네요, 진짜. 보자마자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인사성이 밝았던 만큼 새 사람이 돼서 다시 만나서 진짜 반갑게 인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형사님 또 한 번 승진하시겠네요. 약간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형사도 굉장히 씁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진짜 이 갱생하지 못하고 훔친 돈을 어떻게 썼냐면요. 한 7, 8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유흥비로 또 썼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귀금속도 한 120만 원어치 정도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 귀금속은 다행히 작물로 바뀌기 전에 이 경찰에서 모두 회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울산 경찰청에서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결국에는 검거해서 구속한 상황이고요.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가법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여러 건의 전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출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절도나 절도 미수를 2번 이상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이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하면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사건 전해질 때만 느끼는 게요. 보세요. 이 절도범도요. 60만 원, 7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훔쳐서 어디에 썼어요? 전부 유흥비로 탕진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얻은 수익은요. 이 좋은 일에 쓰는 꼴을 못 봤어요. 전부 유흥비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 쓰잖아요. 정말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는 죄값을 달게 받고요. 나오면 진짜 사회 나오면 이런 거 2번 다시 이런 거 다 손 씻고 정말 그 정신으로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뉴스파이터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잠깐 일로 와봐. 자 얘기 좀 해 나랑. 누구냐 너?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 누군지 알아? 에?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정말로 이 얼굴만 봐도 하재근 평론가를 딱 봐도 밑에 이름 자막 안 넣어도 누군지 아실 그럴 뿐이에요 지금. 예, 믿고 보는 국민 배우 최민식 씨인데요. 최민식 씨가 영화에서 약간 센 역할, 무서운 역할을 많이 맡아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젊은 네티즌들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최민식 씨가 예능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아주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민식이 형 이렇게 부르는 네티즌들도 많아졌는데 네. 또 최민식 씨가 최근에 또다시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럴 영화를 찍었습니다. 진짜예요? 그 영화가 소재는 물론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 제목이 파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제목 그대로 무덤을 파낸다. 그래요? 라는 무서운 뜻인데 이게 과연 어떠한 이야기의 영화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저게 사람감 맞아? 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진짜 요즘 우리 한국 영화요 천연국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진짜 예고편만 봐도 확 그냥 끌어당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커도 좋아하는 그런 장르 같은데 이런 장르를 오컬트라고 그러거든요. 오컬트. 그게 뭐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인 걸로 해석이 안 되지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오컬트라고 하는데 한국형 오컬트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우환이 생기고 이러면 예전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최민식 씨는 풍수사로 나오고요. 김고은 씨는 저기서는 이제 무속인으로 나와요. 무속으로 나오고 유해진 씨가 이제 장의사로 나오는데 대통령을 염하는 장의사 이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지금 반가운 얼굴들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배역 중에. 네, 이도현 씨도 이제 무속이긴 한데 이제 신인 무속인 이런 개념으로 나와서 4명이 이제 미스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결국은 많은 돈을 받고 파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묘자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묘자를 옮겼는데 그 뒤부터 이 수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묘자리를 옮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지금 다 전개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한국적 오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묘를 파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무속적 얘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무속의 문화 그다음에 이런 그 파묘와 관련된 묘자를 잘못 쓸 때 어떤 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장 그 도시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떨어진 곳에 대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양적 캐릭터와 한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앞서 예고편만 보셔도 그게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범죄 영화나 그런 코믹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영화를 찍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 혹시 에피소드 뭐 그런 건 없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맛을 보시더라고요. 흙맛을. 영화 촬영을 하면서 먹었던 그 흙맛은 그 우리 미술팀이 콩가루를 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보셨죠 이거? 네. 저는 그래서 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투잡 뛰는 거 아니야 이거? 돗자리 까는 거 아닌가 이거? 영화 찍다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몰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막 그냥 칼을 그냥 이야 좋습니다. 너무 우리 김고은 배우의 그
파격적인 그 모습이 아주 이 영화의 또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야, 촬영 중에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 연기, 자기의 배역에 얼마나 몰입하려고 다 공부했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영화가 파묘가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국내가 아닌 베를린에서 먼저 베일을 벗었어요. 왜 국내가 아닌 베를린에서 이렇게 먼저 이 알려지게 된 걸까요? 먼저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파묘는 좌석 270여석이 일찌감치 매진됐고 상영 후에는 그 환호도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동양의 초자연적 존재를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게 담았다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 망라한 대단한 영화라든가 모든 배우들의 존재감이 뛰어나다는 등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개봉은 오는 22일 목요일 예정인데 벌써 오늘 오전 10시 기준 사전 예배 11만 장, 예매율 1위에 일찌감치 올라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주인공 최민식 배우에게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최민식 씨는 소속사가 따로 없다고 해요.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고 출연료 절충도 직접 한다고 하는데 출연료가 내 생각과 다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소탈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멋져요. 일단 벌써부터 기대 만발하는 그런 영화인데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부터 뭔가 좀 황당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빌라 주차장을 나서던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네. 창문 사이로 운전자와 몇 마디 주고받는가 싶더니 네.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하는데요. 남성이 차에 타자마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무슨 일이 과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최진봉 교수님 설명으로는 낯선 사람이라는데 영상으로 보면 낯설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저 남성이 아주 너무 태연하게 대리 부르셨죠?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아니 난 대리 안 불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고 합니다. 타더니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바로 상대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알고 보니까 묻지마 강도였습니다. 세상에 남의 차에 덥석 탄 것도 모자라서 강도로 돌변하다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대리 부르셨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가슴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위협이 아니라 그냥 찌르려고 했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제가 확 후다닥 내린 거겠죠. 세상에 피해자분은요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우셨을까요? 세상에 말 그대로 진짜 묻지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까요? 세상에 묻지마 강도요 진짜. 혼비백산하죠. 그냥 차에 타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타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렇죠. 갑자기 흉기까지 꺼내면서 위협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을 것 네네. 같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이 흉기 꺼내는 모습 보자마자 운전석에서 탈출을 해서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네. 이 남성이 차량을 훔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조작 방법을 잘 몰랐는지 훔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택시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25km가량 떨어진 은평구 응암동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남성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한테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똑같이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택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저런 강도범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런 몹쓸 사람을 못 잡을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흉기를 든 강도가 등장했고 택시기사에게도 연이어 강도 행각을 벌인다? 관할 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추적해 검거하려고 하는데 진짜 나쁜 인간이네. 네. 실제로 서울 서부경찰서는 형사 35명을 전원 비상 투입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7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경 서울 은평구에서 40대 남성 피의자를 검거하기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공사장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는데 검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다소 특이한 범행 수법이죠. 대리기사인 척 가장하는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의 범행은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허. 알고 봤더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지난 2월 14일에도 서울 동대문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0만 원을 가져간 범행을 이미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어허. 경찰은 어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몹쓸 인간, 만약에 못 잡았으면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 정말 이 장한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신발이 있다고 하는데, 운동화가 있다는데 대체 어떤 운동화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the real deal. That's the real deal.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o out and vote, right? We have to go out and vote. We got to get young people out to vote. 미국에서 13년 생활하신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자막 없어도 해석 다 하실 텐데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신발 박람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어요. 네. 거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잘하신다네요. 저 밑에 자막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깜빡했네요. 신발 박람회에서 특별한 신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를 상징하는 트럼프 스니커츠라고 하는 신발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저거예요? 네. 예, 본인이 들고 있는 황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어머, 번쩍번쩍하네, 번쩍번쩍. 예, 네. 그리고 저기에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 측에서 아마 자금도 좀 필요하잖아요. 선거 자금도 필요하니까 협업을 한 것 같아요. 네. 현재 $399 미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약 53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완판이 됐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만든 게 그 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신발인데 트럼프가 직접 저기 와서 본인이 이제 홍보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어허. 그러니까 스니커츠가 갖고 있는 이 신발의 특성이 뭐냐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그래요? 물론 뭐 연세 있는 분도 신으실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젊은 층들이 트럼프에 투표하게 만들고 아하. 두 번째는 선거 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하고 이 두 네. 가지 목적 때문에 저 스니커츠를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트럼프 스니커츠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운동화가 일단 멋져 보이긴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돈도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선거 자금 굳이 많이 안 거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이긴 합니다만 현재 재정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황금 운동화를 내놓기 바로 전날 고향 뉴욕에서 약 6천억 원 이상의 벌금 폭탄을 받게 된 어머나?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자산이나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면서 어머나. 뉴욕 법원이 벌금과 추가 이자를 납부하라고 판결한 상태입니다. 물론 벌금에 이자를 더하면 6천억 원, 이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도 벌금을 공탁해야 해서 30일 이내에는 6천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니 하도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린 인물이라 그런지 이 벌금 액수도 억소리가 납니다 진짜. 저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도대체 부자가 아무리 벌금이 안 나와도 저렇게 운동화까지 팔아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열광적이고 끈끈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지들은 나서 벌금 운동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부당한 판결에 따른 벌금에 지금을 자금을 대자 그러면서 제목으로 온라인 사이트 했더니 24시간 단 하루 만에 얼마가 모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84,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예. 야. 어쨌든 저런 어떤 열광이 또 트럼프가 자극받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활동도 지켜볼게요.